안녕하세요. 화가 박시위의 화가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모신 화가님은 신재남 화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러한 작품들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보여서 전쟁의 뜻을 좀 담고 있나? 근데 위에 또 성모 마리아님이랑 예수님까지 계셔가지고 또 종교적인 뜻도 있을 것 같고 작품 주제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초현실 쪽으로 빠지게 된 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 미술 책에서 그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고 시계 늘어진 거를 보고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마그리트라든가 이브 탕키라든가 초현실주의 작가들 작품을 접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이는 것만 그리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공을 뛰어넘어서 하는 이런 작품 스타일도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체질에 맞은 거예요. 제가 꿈도 많이 꾸고 어려서부터 영화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잡지 좋아하고 약간 잡식성으로 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한 화면만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이 초현실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는 거의 뭐 없다시피 했고 또 뭐 이렇게 뭐 화단이라든가 일반 그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살 리도 없고 어렵고 난해한 그림이니까 그림에도 내가 좋아해서 저는 처음에는 뭐 한 10년 동안은 나도 뭐 달리 그림 흉내냈니 마그리트 흉내냈니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나는 한국적인 초현실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쪽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 눈 두 개, 뭐 귀 두 개 이런 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시대와 내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꾸준히 자신감을 갖고 해왔는데 이제 내용은 기법은 초현실로 극사실주의에 뭐 여러 가지 초현실주의 기법을 썼지만은 그 테마는 요약하면 한 10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77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그 금속성,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인간성 상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금속성 시리즈를 테마로 해서 한 10여 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빠지게 됐어요. 외래 문명과 우리 전통 문명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2조 말기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투사들이라든가 뭐 이시 조선 왕가, 뭐 명성황후, 고정황후 이런 테마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 역사 의식을 재인식시켜서 계몽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뜻을 품고 또 한 10여 년 동안은 또 그 역사의 테마에만 빠져서 초현실로 했어요. 그 한 20년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거는 고증 문제도 있고 또 그걸 내 맘대로 못 그려요. 저 문중에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그 역사적인 인물을 잘못 그리면은. 근데 사진이라고 있어봐야 전부 사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찍은 흑백 사진밖에 없다 보니까 그림이 칙칙해지고 내 자신도 막 힘이 들고 또 그런 그림이 뭐 이렇게 뭐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기증하고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한 10년 넘게 하다가 색깔을 찾아보자 내가 색에 대해서 해방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에 빠진 거예요. 누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체 미학이란 테마로 또 한 10년을 했어요. 그 주 테마를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역사적인 것도 그리고 뭐 금속성도 그리고 그리고 싶은 건 다 그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또 10년 하니까 벌써 30년이 흘렀잖아요. 내가 45년 역사를 잡았을 때 30년이 흘렀는데 이제 또 다른 테마를 잡다 하다가 이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전쟁은 있고 지금도 종교적인 건 그리지만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살상 살해당하고 피해를 입고 맞아요. 도대체 신은 있는가 종교가 뭔가 하는 의미에서 종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해서도 막 좀 원망이 섞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야 될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필요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요새 너무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이런 문명이 공존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테마를 잡았는데 그 테마의 주제를 저는 비행기로 잡은 거예요. 비행기는 인류 문명 중에서 테레비만큼 총화죠, 총화.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전투기일 경우에는 한 도시를 말살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공포의 어떤 그런 무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이 무기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문명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명이 공존해야 된다. 평화스럽게. 그런 테마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10년 벌써 넘었어요. 이 작업한 지가.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요것만 마서 문명의 공존 테마로 전시는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대작을 더 한 다음에 이제 총체적으로 15년 정도 거를 모아가지고 문명의 공존이라는 테마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 기법은 초현실주의죠. 그 기법이.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뭐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매일 꿈에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꿈에. 맞아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 뿐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매일 꿈을 꾸고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생각을 나는 그림으로 옮긴 것 뿐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선생님? 종교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네. 그 시골에서 그 천주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꼭 종교라기보다도 그때는 그 천주교가 그 땅도 크고 교회도 그렇고 거기가 탁구를 칠 수 있었어. 탁구가 너무 치는 게 좋고 또 1년 후배 이쁜 여학생이 또 거기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의 아니게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 나는 과학을 너무 이제 따랐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하면서 영세를 받았는데 사실 이 지금도 그래요. 나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만은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혼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림이 나한테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 성당에 나가서 있는 시간도 나한테는 아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 가식적으로 한 시간을 참여하는 것도 힘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랑 신부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나는 작품 소재를 찾고 저도 그렇습니다. 신부님이 언제 한 저거 이렇게 하고 혼자 이만한 밀떡을 먹으면 왜 우리는 요만한 거 주고 신부님은 이만한 거 먹고 매일 포도주를 한 잔씩 먹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성당에 가는 게. 그래서 사실 집사람 혼배성사 봐준다고 해서 한 20년에 한 번 가고 그 거의 못 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 나는 못 가는 대신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고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회개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그림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데 뭐 금속성, 역사, 인체미학, 문명 시리즈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여행을 가면 자꾸 성당 같은 데서 스탠드 글라스라든가 조각상을 찍게 돼요. 근데 찍을 때 이미 나는 다음에는 내가 종교적인 테마를 해야겠구나. 근데 저는 종교를 내가 영세를 받았다고 꼭 가톨릭만은 안 그려요. 제 그림에 그동안 그림들 보면은 불교적인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불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농담 같지만은 그런 꿈도 꾸고 막 에스키스도 했었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 뭐 마호메트 다 모여서 한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종교끼리 화합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인류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에 내가 빠지진 않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나는 종교적인 신념을 선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종교화 하나가 100명의 선교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림을 보면은 맞아요. 빠지잖아요. 네. 달리 같은 경우도 그 성모 마리아 그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달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 천재라고 광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린 종교화를 교황이 극찬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스페인 쪽에서. 그리고 달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런 건 아주 세계적인 명화가 됐잖아요. 꼭 전도사들이 전도를 안 해도 네네. 우리가 타고난 재주는 그림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면은 그걸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이제 맞아요. 믿음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내가 네. 갖고 있는 재주가 그림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 평화, 사랑을 전파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좀 소재가 빠지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것이 끝나면은
아마 종교적인 주제가 좀 많이 들어간 그림으로 또 앞으로 또 변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감은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소재를 또 계속 또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네. 밥 먹다가도 텔레비에 무슨 동작 화면 나오면 네. 그냥 찍어서 그리고 아. 그림을 그리다가 이 시대의 이슈잖아요. 이게 참 시사잖아요. 지금 네, 현대의 네. 벌어로. 그러면 그 시대의 뉴스에 나오면 그걸 찍어서 또 뜻하지 않게 집어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그림이 여기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완벽하게 에스키스를 해놓고는 작업을 못해요. 테마만 잡아놓으면은 맞아요. 내일이라도 새로운 테마가 생기면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는 일상에 우리 삶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이러잖아. 선생님 그릴 게 없어요. 소재가 없어요. 꽃 그리려고 하면 꽃 그리는 사람이 있고 돌을 그리면 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그릴 때마다 너무 웃기겠다. 속상한 거야. 어? 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이 주위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다 소재가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게으른 거라고 나는 봐요. 응? 백두산을 몇 사람이 그렸다고 해서 내가 못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백두산은 1년에 수만 명이 관광을 가서 나름대로 그리는 거예요. 황진이란 영화, 이순신이란 영화가 한 감독에 의해서만 찍지 않아요. 그 찍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돌을 그려라. 돌을 그리고 싶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돌을 그렸으면 너는 하늘에 띄워놓고 그리든지 돌을 쪼개가지고 속을 그리든지 얼음에 얼려놓고 그리든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꽃도 이쁜 꽃을 그리지 말고 시드는 꽃도 그려보고 벌레 먹은 꽃도 그려보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 하이퍼리즘이라고 해서 극사실절에서 딸기나 이런 거 그 맞아요. 스테인레스 그 그릇에 넣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요즘은 얼음에 넣어가지고 얼려서 그리는 작가도 있잖아요. 네네.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맞아요. 남이 그렸는데 내가 지금 그리면 뭐해 하는 단순한 생각이지. 바보지. 영원히 나와요. 우리가 누드를 그릴 때 사람 몸이 단순한데도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존재하면서 계속 새로운 누드가 나와요. 사진 작품이든 뭐 미술 작품이든. 선생님은 예전에 누드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를 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 사상이 철저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여성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누드를 많이 그렸어요. 아주 원래 태어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떤 성적인 쪽으로만 보지 말고 네. 순수함이라든가 네. 아름다움이라든가 사랑 네. 이런 걸로 재해석을 해서 보여야 되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 누드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자를 그리느니 나는 여성을 주로 그려요. 네네. 거의 99%가 여성을 그려요. 근데 그릴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나는 내가 느끼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서 조금 되게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아이, 뭐 이렇게 좀 음란스럽게 여자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렸어. 저걸 어떻게 걸어?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데서는 아마 엄청나게 이 누드 사진이나 이런 걸 즐길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 예술가를 통해서 우리가 욕은 먹어도 저는 미친놈이다. 뭐 에곤 실레처럼 저는 변태다. 성도착증이다. 그래서 그 작가는 욕을 먹을 지언정 그가 만든 작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 작품이라는 미명하에 편하게 관람을 시켜줄 수 있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누드 그림이 그냥 이 길거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음란죄에 걸려요. 포스터고 뭐고 좀 야하면은. 네네네. 근데 그 똑같은 그림을 네. 액자를 껴서 네. 미술관에 걸어 놓으면 네, 예술 작품. 똑같은 그림을 네. 뭐 누드 사진이든 누드 그림이든 그냥 길거리에 걸었던 것을 액자를 껴서 미술관에 걸어 놓으면은 네. 목사님도 와서 편하게 관람하시고 스님도 관람하시고 수녀님도 관람하시고 뭐 양반들도 와서 보고 누구든지 와서 보면서 아 이건 예술이구나 그러고서 만끽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인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인체가 아름답구나. 사람 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늙은 건 늙은 거대로, 주름이 있는 건 주름이 있는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 보테론과 그 뚱뚱하게 그려서 시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역할을 우리 예술가들이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우리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욕을 좀 먹고 좀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리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그 누드 모델을 하는 거에서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대상을 보고 그린다는 그 희열. 네. 그리고 내가 화가라는 것을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게 살아있는 모델을 보고 그릴 때예요. 인물화를 뭐 구매하고 집에다가 잘 걸어놓는 사람은 잘 없다 보니까 인물화를 그리게 되면은 뭐 판매나 이런 거에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아직까지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인물화는 그 작가들 기본이에요. 누드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네, 맞아요. 누드를 가르쳐주는 네, 거거든요. 네. 풍경화 저기 정말 안 가르쳐줘요. 미술대학에서. 네, 맞아요. 4년 동안 인체예요. 네, 네. 그 인체를 마스터하면은 그 다음에 풍경화든 정물화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제 뭐 물론 뭐 유럽부터 해서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까지 들어왔지만은 우리 서양화 역사가 뭐 이제 뭐 6, 7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인물화를 해야 되는데 인물화가 어렵고 피부색 내는 거나 이런 게 어렵고 또 힘든 거는 인물화는 누가 봐도 닮았냐 안 닮았냐고 지적이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조금만 틀리면은 이 사람 입꼬리가 내려갔네. 눈이 안 닮았네.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최대한 잘 그렸는데도. 그리고 닮게 그려도 못생기게 그리면은 본인이 못생겼는데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안 닮게 그려도 이쁘게 그려지면 나 닮았네 이러고 사가고. 그런데 인물화는 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냐면 내 얼굴이 아니고 가족 얼굴이 아니면은 굳이 그러니까. 남의 얼굴을 내가 사서 걸어놓을 필요는 없고 네네. 단지 인물화일 경우에도 네. 뭐 이국적인 소녀 네. 뭐 이런 좀 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는 인물화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정사진 초상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인물화를 그리면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 초상화가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초상화가 따지고 보면 인물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물화 잘 그리면 사실은 화가로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뭐 역대 대통령 저기 사진이라든가 네. 생전해도 왜 이렇게 공공기관에 네. 역대 뭐 사장 이런 걸 걸어놓는데 그 인물화 잘 그려가지고 그 부수적인 부수입으로 자기 화가의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그런 작가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인물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이 인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하지. 그냥 내가 한번 그리겠다고 해서는 맞아요. 절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드물고 네. 해도 또 뭐 초상화 개념으로 뭐 갑자기 누가 주문하고 그러면 네. 하는데 그냥 내가 인물화를 편해서 모델을 보고 그리면 편한데 주문 제작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뜻에 맞춰서 또 각색을 해줘야 돼. 안 닮았으면 닮게 해줘라. 나는 눈이 쌍꺼풀이 아닌데 그리면 쌍꺼풀을 넣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인물화는 본 추상을 하든 설치 작업을 하든 뭐 퍼포먼스를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인물화는 나는 꾸준히 틈틈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 구성의 일부분이고 묘사력의 일부분인데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유럽의 렘브란트라든가 뭐 달리라든가 이런 마그리트 이런 유명한 작가들 보면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자화상을 그냥 그린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담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쵸. 이 사람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입이나 여기 1mm만 달라도 사람이 닮아 보이고 안 닮아 맞아요. 보이고 피부색 내야 되고 연미리를 차이- 그렇다고 내가 내 얼굴 그렸다고 남이 내 그 얼굴 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조금 영악스러워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한 10년 적어도 10년에 한두 개씩은 내가 그 변해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 7, 8점을 그렸고 또 이런 그림 속에 숨은 그림처럼 내 모습을 넣은 게 있어요. 나만이 아는 걸로 넣고 재밌게 이제 언젠간 그게 알려지죠. 재밌겠다. 예. 네. 그런데 나는 인물화는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자화상은 수시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화상은 이쁘게 그리면 안 돼요. 실제 자기 얼굴에 안 좋고 못생긴 면만 강조해서 그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이 나오게 그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인물화를 잘 그려도 어쨌든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만 해지면은
그 전에 장난치듯 그랬든 낙사듯 그랬든 유명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튀어나와서 명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면서 네, 네. 유명해지면 점을 찍어도 네.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완 씨 같은 경우 백붓을 하나 툭 찍으면 7억이잖아요. 네. 나 45년 그림 그렸잖아요. 네. 그럼 나도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하나 탁 찍어서 네. 내놔요. 100만 원에도 안 나가요. 아. 그렇지만 이완 씨는 내 그림 하나도 못 그리죠. 그 사람은 나처럼 비행기도 못 그리고 누드도 못 그리고 풍경도 못 그리죠. 왜? 피구상 그쪽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우리 작가들이 남이 뭐 이렇게 유명해진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중섭, 박성은 씨도 죽은 다음에 물론 유명은 하시고 훌륭한 작가들이지만 그분들은 내 그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난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미술 우리 동료 화우들이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당신은 내 그림 못 그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SNS에서 네. 그 평론가에 대한 뭐 플리처상을 탔다고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이 평론가인데 사실은 자기가 화가였어요. 음. 화가를 서양화를 전공하고 그림을 화가로 하다가 그림도 안 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글을 쓰면서 평론가 쪽으로 빠져서 그 사람 본인 말로는 학벌도 없어요. 전공도 안 하고 독학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퓰리처상까지 산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됐어요. 그 사람이 몇 가지 이렇게 화가들한테 권해주는 말이 있는데 가난할 거냐, 가난하게 살 거냐, 지루하게 살 거냐 이 얘기를 딱 화두를 던졌어요. 그 내가 이걸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화가를 해야 되는 타고난 재주가 있고 화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을 감수하고 화가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감수하고 가난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운명적으로. 그런데 나는 가난한 게 싫어서 그림을 전공하고 화가의 어떤 그런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딴짓을 하면은 삶이 지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림을 포기하고 지루하게 살 거냐. 삶 자체는 윤택하게 살지 몰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그 지루함을 택할 거냐. 가난해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살 거냐. 그 두 가지 화두를 정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 말을 내가 어디 가선가 후배 작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작가로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화가로 살다는 게 힘은 들지만은 다른 우리 후배들이나 주위에 힘들게 사는 화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이 노력하면 화가 살만해요. 막말로 나는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난 길거리 가서 벽화를 그려요. 내가 생존하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네.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난 초상화 그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고하게 작가라고 예술가로서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작업을 40년 넘게 하지만은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팔리지 않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풍경화도 그리고 네. 추상도 별도로 하고 네. 누드화도 그리고 네. 난 그림이 되는 건 다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포장마차를 하거나 짜장면집을 하거나 라면을 차려서 식당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림의 다른 장르를 그려서 부업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 작업을 흔들림 없이 하는 게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고생한 것 같지만 물론 고생을 해도 나는 화가로서는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남 버는 만큼은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내 몸이 재산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 지금 다 우리 나이에 은퇴해가지고 연금이나 받아먹고 사는데 저는 지금도 그려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그림값이 앞으로 뭐 올리면 올지 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이 항상 부동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맞아요. 이거 부동산 탈로 나오면 세무서에서 이제 추적이 오지만은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고생시키면서 하는 게 여보 나는 그림이 400점, 500점 항상 있잖아. 내 얘기는 열심히 해서 30년, 40년 화가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었다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좀 힘들면 싸게 팔고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붓하고 캔버스 그림만 그리면 경제적인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린 거 안 팔려도 재산 아니에요. 그쵸. 죽고 난 다음에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뭐 원로화가도 아니고 이제 70에 가까운 데로 갔지만 그 많은 그 40, 50년 겪은 거로 봤을 때 이걸 보는 그 그림 그리는 후배들이나 또 그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화가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기에 달린 거지. 객관적으로 화가 하면 다 게으르고 뭐 가난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맞아요. 진짜 엘리트예요. 네. 예. 중산층 버는 사람들만큼은 그쵸. 버는데 네. 이제 결정적인 게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거. 네, 맞아요. 거기서 오는 네. 그 데미지가 커요. 맞아요. 계획을 못 세우고 없을 때는 아주 진짜 없고 네, 맞아요. 또 뭐 그림이 좀 몇 개 팔리면 또 목돈이 팍팍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술가로서는 극복을 감수해야 하고 돼요. 감수해야죠. 네. 예, 예. 그래서 네. 결론은 나는 뭐 화가의 길을 택한 것도 좋고 뭐 앞으로 또 하라 그래도 화가의 길을 가는데 나보다도 우리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화우들이나 후학들에게는 희망을 갖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래도 화가가 멋있는 길이다 하고 나는 격려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